그런데 결국은 좋은 지주사는 이제 지금 현상에서 보면 숨겨진 보석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자회사가 성장성이 있는 자회사면 훨씬 좋잖아요. 네. 성장성이 있으면서 지주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받고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지금 현재는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제가 이제 배터리 IC 8종목 중에서 4개가 그 지주사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 50% DC를 적용했습니다. 네. 상장사 이제 50% DC를 이제 1월 1월 26일 기준이라서 지금 계산하면 조금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가 뭐 정해진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지금 시세를 반영했을 때. 전이해서. 근데 이게 좀 지금 분위기는 좀 축소될 수 축소됐습니다. 예, 40이나 30 이렇게 줄어들 그렇게 수 있는 됐어요. 거니까. 그러면은 또 부가적인 알파가 네. 있을 거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주사 쪽을 사는 게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1월 26일 기준으로 막 바뀌었을 겁니다. 네. 1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14조 2천억이에요. 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23조 8천억이고 시총이 지분은 46%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6%를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50%를 하면은 5조 5천억이에요. 네.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상장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이게 지금 11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44% 지분을 갖고 있고 곱하기 50% 하면 2조 4천억. 네. 두 개를 합치면은 한 8조 정도, 7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6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남는데, 그렇죠. 비상장사 지분을 또 갖고 있거든요. 네. 비상장사 이노베이션 지분은 97%, C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CNG를 47% 갖고 있는데, 네. 이 비상장사 쪽 지분이 제가 봐서는 이 상장사 쪽 지분의 합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요? 가치는. 예. 더 좋은 회사거든요.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아주 좋은 회사거든요. 저기가 30%씩 마진이 나는 회사거든요. 지금은 리튬가가 워낙 떨어져서 그런데 정상적인 수준이 되면은 이게 마진이 한 30% 정도 나는 사업이거든요. 22년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은 지금 한 16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 이상 가야 되지 않나. 네. 보는데 14조 2천억이니까 이제 매력 있다. 이제 투자 매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상장사가 3개가 있습니다. 큰 거가. 요거 말고도 좀 짜잔한 건 몇 개 더 있습니다. 일단 큰 것만 보면 포스코 퓨치엠 지분을 60%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치엠이 20조 7천억이에요. 곱하기 60% 곱하기 50% 하면은 6조 2천억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9조입니다. 이게 63% 갖고 있어요. 곱하기 50% 하면은 2조 8천억. 포스코 DX가 8조 5천억이고 시총이 65%를 갖고 있고 곱하기 50% 하면은 2조 8천억. 세 개를 더하면 11조 8천억입니다. 비상장사는 이제 리튬하고 철강이 있는데, 철강이 대략 포스코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리튬 사업이 부각되기 전에 대략 포스코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30만 원 가격이면 대략 25조 원 같습니다. 그러면 25조 원하고 지금 상장사 지분 50% 디스카운트 한 두 개만 합쳐도 36조 8천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 시총은 34조 9천억입니다. 네. 예. 철강하고 상장사 지분만 해도 지금 현재 시총보다도 더 높은 거니까 되게 좋은 거고, 보너스가 리튬 사업이 있는 거예요. 리튬은 지금 가치를 전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저렴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되게 좋다는, 23년은 에코프로의 한 해였다고 하면 24년은 포스코홀딩스 한 해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을 갖고 있긴 한데 이 두 기업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주력이나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의 성장성 있는 그렇죠. 섹터의 지분을 예, 갖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LG가 막 뭐 디스플레이도 갖고 있고 뭐 전자 갖고 있고 삼성이 반도체 있고 막 디스플레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상충되는 요소가 덜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성장성이 더 있는 걸 다 예. 갖고 있는 예, 거니까. 예. 이 2차 전지 소재 광물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더 좋아 보이는 더 지주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지주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회사들이 되게 좋은 거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 네. LG화학을 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지금 이제 시총이 29조 4천억인데 네.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2%를 갖고 있어요. LG엔솔이 지금 89조 2천억입니다. 최근 주가 많이 떨어져서 82% 곱하기 50% 하면 이게 36조 6천억이에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시총보다 훨씬 커요. 그러네요. 예. 이것만 해도 시총에 지금 7조 넘잖아요. 이게 시총에 한 LG엔솔 지분 50% DC한 거에 한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싼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제가 처음에 7만 5천 원대 소개 드릴 때 그때 그랬어요. 에코프로 BM 지분의 66%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만 거기 에코프로 2배 갈 때 에코프로가 3배 갈 때 BM이 3배 갈 때 에코프로가 15배 가더라고요. LG엔솔이 저는 지금 되게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LG엔솔을 직접 사는 것보다 LG화학을 거쳐서 이렇게 쿠션을 주고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분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LG화학은 사업 부분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등등의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학하고 있고 정밀하고 있습니다. 오늘 GM 베리마라 회장이 이제 방한한다고 하던데 아까 올라도 보니까 속보가 LG화학이 GM한테 25조 양극재를 공급한다 하는 이 기사가 공신가 하여튼 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양극재 기술이 LG화학 기술이 대단해요. 2등입니다. 1등 에코프로 BM이고 2등 LG화학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3등이에요. LNF나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전혀 부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LG화학은 2차 전지 애널리스트가 담당 안 하고요. 화학 그렇구나. SK이노베이션도 SK 정유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온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도 사실 저평가돼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은 가치는 하나도 반영 안 돼 있어요. 네. 정유가 나는 정유만 하고 싶거든. 네. 그러니까 마침 이제 배터리는 흑자도 안 나는 김에 가치는 빵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빵일 리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배터리 산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생명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성장이 멈췄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성장 섹터가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성장 그 동력이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삼바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좀 고수성장하는 사업을 좀 하겠지만 나머지는 좀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가 다 되잖아요. 시총이 있으니까 시총 지분율만 찾아갖고 곱하기 50% 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해보고 접근하면 되죠. 야, 근데 이게 정말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게 그 믿음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셨나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데 이게 봤을 때 근데 그게 안 깨지면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상태로 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은 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 그런 이제 시장 심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제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데 미인들처럼 그때도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것처럼 지금 다 같이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착각이 언제쯤 깨질까?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지주사 얘기가 저PBR하고 같이 한국 증시 밸류 프로그램에 하면서 지주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저 PBR 저 PER 뭐 이런 것들은 좀 맥락이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저 PBR하고 지주사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저 PBR은 이론적 근거가 전혀 없고
지주사가 올라가는 건 이론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동그라미를 분리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 PBR은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고 지주사는 한번 좀 쪼개서 삼성물산 같은 뭐 그런 것도 제가 그건 공부 안 해봤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삼성물산이나 LG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지주사들은 한번 지금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데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야, 진짜 여기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LG화학은 또 배당도 주니까 그렇죠. 되게 매력적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주사들은 이제 2차 전지면서 또 저평가돼. 저평가는 아니고 2차 전지면서 PR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편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사업 회사들은 이제 PR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뭐 한 70, 80대고 되게 높은데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뭐 한 700, 800 되려나? LG화학도 뭐 10몇 배고 이렇거든요. PR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에도 사실 맞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아마 좀 잘 모르시는 얘기일 텐데 이것도 되게 좀 한번 유념해 두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홍콩 ELS,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갖고 한 20조 정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10조가 손실 나고 해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거 말고도 ELS가 또 있어요. 투스타 ELS라고 종목 ELS가 있는데 2021년에 종합주가지수 3,300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ELS 발행했던 종목이 뭐냐면은 이마트, LG화학, 카카오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만기가 3년이에요. 이때 아마 LG화학이 거의 한 90만 원, 100만 원 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옵션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안 물어주고 지가 다 돈을 챙길 수 있는 손실 난 만큼 옵션을 발행한 해외 IB가 돈을 먹는 구조거든요. 그 이제 홍콩 H지수 ELS 한국 국민들이 이제 10조가 날랐다고 하면 이제 손해 봤다고 하면은 중간에 은행이 7천억을 갖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 9조 3천억은 그 외국계 IB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돈을 한국의 은행들이 열심히 10조를 모아갖고 외국계 IB 애들한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장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거군요. 불과 2019년에 독일 DLF 사태. 그 전에 홍콩 H지수 ELS는 한 번 더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하이닉스 투스타 ELS가 또 있었다고요. 진짜 은행들 한번 아니 말만 맨날 그렇게 하지. 말만 해서 그거 못 팔게 하겠다. 뭐 이제 감독하겠다. 감독을 강하겠다.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면 슬쩍 풀어줘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지. 그러니까요. 증권사에 떠나고 은행 떠나고 하니까 펀드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하고 싶겠냐고 한국시. 그 돈 갖고 부동산 사지. 그러니까 부동산 맨날 올라가고 주식 맨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식은 올라가면은 대주주 좋고 소액주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직원들도 이제 자긍심 올라가고 보너스 받아서 좋고 다 좋고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이게 그 거래 이런 거 활발해지면 거래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세금 더 걷어서 좋고 다 애플이바 대표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올라봐요. 누가 좋습니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나 좋지. 부동산 없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제 그런 사람들 다 힘들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도 이제 집 살 돈이 없어갖고 결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회에 막 불안 요소가 되고 이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다 비용이 되고 대한민국이 다 망하는 길인데 남의 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ELS 관련해 갖고 이제 정인지 유한타 증권연구원이 이제 얘기했던 이마트, LG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했는데 이게 50%가 이제 손실률이 넘어가면은 쟤들이 먹는 구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개별 주가는 얘네들이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지금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LG화학 선물 같은 거 있거든요. 종목 선물. LG화학 종목 선물 공매도를 막 쳐요. 상한기일쯤에. 상한기일 당일. 아침에는 52%여갖고 이 상태로 끝나면은 이제 3년 갖고 가셨던 개인 고객들이 이제 수익률 연리 6%로 해서 내가 상한을 받는데 6%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6% 7% 받고 상한을 받는데 마지막 동시효과에 매물을 쏟아내 갖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50% 미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상한이 실패하고
상한이 실패해서 개인들이 손실 본 거는 외국계 IB가 그대로 다 먹게 돼요. 그게 그럼 10조나 돼요. 그게. 아니 이건 딴 거고. 아. 예, 그거는 홍콩 H지수 ELS고 이거는 개별 종목. 개별 종목. 예,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LG화학이 사실 가야 될 자리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그런 게 할 수가 예. 이마트, 카카오, LG화학 이런 애들이 이상하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오르는 거 보면 이 ELS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이제 그게 뭐 황된 얘기가 아닌 게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이제 ELS 투스타 펀드 이제 그 종목 ELS 같은 경우에 상한되는 날짜에 한국의 증권 기관들이 그 상한되는 날짜에 그 마감 동시호가에 네. 종목을 때려 팔아 갖고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ELS 한도 밑으로 떨어뜨려 갖고 이익을 왕창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걸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다를까? 네. 그러네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아마 상반기 정도에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상반기 정도에 이제 이 ELS 발행했던 거 만기가 더 돌아가면 얘네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 LG화학이. 이제 4, 4분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이제 원래는 IRA 그 보조금 이제 $7,500를 지급하는 거를 사서 그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지불하는 걸로 그때 이제 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걸로 하다가 24년 1월 1일부터는 사는 시점에 예, 바로 이제 깎아주는 걸로 이제 그 바뀐 게 23년 10월이에요. 네. 그래서 23년 10월부터는 사람들이 안 사고 네. 연말로 갈수록 12월 달에 사는 것보다는 1월 달에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 4, 4분기에 미국 수요가 좀 줄였던 면이 이런 좀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독일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시장이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코로나 그 이 지원금 같은 거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일부 전용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예산 전용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게 아마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판결이 나서 갑자기 보조금이 사라졌어요. 11월인가 12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독일의 우리 유럽 쪽도 물량이 갑자기 확 빠졌고 미국 쪽도 물량이 확 빠졌고 그게 지금 이제 4, 4분기에 리튬 가격이 한 번 더 막 떨어져서 이제 가을에 한 9월, 10월 무렵에 대충 이제 바닥을 잡는 듯 하다가 11월, 11월 리튬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 볼륨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천억 적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데이터를 보면 이제 24년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거기 아까 이제 4, 4분기에 그런 이제 결정이 있는 거하고 맞물려 갖고 이제 GM이 지금 한국 배터리 업계로 보면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GM이 이제 23년도에 내놓기로 했었던 신차가 24년으로 다 이월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메리바라 회장 온다는 거 아닙니까? LG화학에서 25조 원 양극재 이제 그 GM하고 공급 계약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이제는 한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다. GM이 그 GM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다 한국 거다. 이제 배터리는 LG엔솔 거고 양극재는 주로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동이 걸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이지 결국에는 방향은 맞다. 그렇죠. 네. 작년에 뭐 9월 가을에 맞은 조정에 비하면 뭐 이거는 그냥 정말 조정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사실 이번에 좀 빠지면서 그동안 레버리지가 많이 있었던 기업들이 신용융자가 좀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용융자를 체크하고 제 유튜브에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40%가 넘어가면 조정이 나왔어요.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근데 이게 최근에 39%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피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했는데 오늘장가 보니까 35%?
3.6%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행히 조금 이제 큰 어떤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정받은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2차전지 안 갈 수가 없죠. 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 아프실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2차전지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냥 아는데 좀 항상 제가 좀 컨셉이 그렇잖아요, 용날이. 우리 옛날에 막 시장 막 경기 침체 온다고 했을 때도 나와가지고 저 혼자 침체 안 온다 뭐 이렇게 좀 주장했잖아요. 이게 제가 원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뭔가 스릴을 즐기고 이게 시장의 주류랑 같은 식으로 투자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힘든 거 알아요. 지금요 댓글이 진짜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네. 진짜 이게 그 대중들의 심리를 댓글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은 이제 90%예요. 90% 부정적인 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면은 2차전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만한 적은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처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길게 조정을 받았던 적도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반도체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핫한 테마들 예전 차트 수십 년 전 걔네들이 처음에 성장할 때 그 태어났을 때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슈팅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좀 정신 차리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잠깐 잠에서 깨야 돼라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되게 깊어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반토막 이상이 날아가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길어요. 길면 1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내려오면서 거품이 살짝 좀 사라지면서 이제 그 섹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수급이 몰리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어서 사실 저는 오늘도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첫 번째 2차전지를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이 너무 많지만 않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위에서 매수했는데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비중이 뭐 10% 안쪽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시점을 슬슬 보셔도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좀 투자 비율이 뭐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10% 안쪽이면은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아마 2차전지는 몰빵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더 투자하시게 되면 부담이 더 크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일단 좀 대기, 제가 나중에도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대기, 지금 아직 확 돌아섰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넣으시고 조금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이게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겨울 한번 지나고 보자. 사실 겨울하면 LFP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핫한 게 작년 여름 정도부터 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겨울 한번 지나고 보자. 분명히 문제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뭐 미국에서 다 지금 전기차 퍼져 있는데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충전기 다 얼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겨울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겨울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40도 영하 체감온도 40도 50도가 어디 미국에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물론 눈도 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 있긴 있지만 영하 40도 50도가 매년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전기차의 거의 최악의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얻어맞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또 기업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파요. 그 기업들한테서 아픈 상황인데 나중을 생각해서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거로 많이 배우고 아마 또 좀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케이스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을 찾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원자재라는 거는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 모든 커머디티가 다 돌았죠. 22년도에 양극재 가격이 갑자기 확 튀었어요. 그러면서 양극재 가격이 튀니까 배터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비교할 때 22년도, 23년도에 사실 올해도 YOY로 치면은 23년도 YOY로 치면은 22년도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22년도는 역대급으로 배터리가 비쌌을 때였어요. 차트 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3년도부터 안정을 찾고 있는데 양극재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물론 이제 1, 2년 전보다 떨어진 건 맞긴 맞는데 그 비정상적인 2, 3년만 빼놓고 그 전에 19년도, 20년도를 보면은
양극재 가격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이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선영 대표님이 보실 때 2차 전지가 뭐 시점으로 보나 네. 아니면은 뭐 반전 요소 네. 뭐 이런 게 좀 충족이 되면은 네. 돌아설 수 있다. 네. 뭐 그런 시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겨울은 지나야죠. 음. 네, 일단 겨울은 좀 지나야 된다 보고 있고 지금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의 어떤 자동차 싸우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되게 많이 흔들리실 만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최근에 포르쉐가 뭐 중국의 배터리를 뭐 채택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이제 독일의 전기차를 보면서 딱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 니들 기술력 없구나. 그래요? 니들 가진 기술력 없구나. 전기차 분야에서. 예, 없구나. 안 되는구나, 니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폭스바겐도 이제 진출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 가진 기술과 당장 가진 공장이 없으니까 중국의 차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차는 중국 차로 나가는데 이름만 폭스바겐을 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빨리 서둘러가지고 중국의 어떤 LFP 같은 걸 도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시장 경쟁을 하기 위한 거죠.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니까.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LFP를 넣는 거고 뭐 포르쉐든지 뭐 벤츠도 넣는다고 하는데 벤츠, 포르쉐가 보면은 하나의 옵션으로 모든 차를 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이 버전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LFP 넣고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겨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이 알고 사야 된다. 대신에 좀 싸긴 싸다.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하나씩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한 어떤 액션 중에 하나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애플카가 네. 딜레이 시켰잖아요. 2년 정도. 전 그거 되게 잘했다 봐요. 애플카도 어차피 전기차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경쟁의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LFP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LFP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3만 개보다는 안 되죠, 솔직히. 그런데 이런 고래의 싸움에 애플은 어쨌든 새우 느낌인데 들어갔다가 등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애플이 잘 딜레이를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애플이 뭐 최근에 전기차가 뭐 애플카가 뭐 뒤로 지연돼가지고 애플카는 투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독일 차들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점유율 때문에 지금 LFP라는 이런 걸 도입한 거지 정말 경쟁력이 있어서 도입했는지는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중국을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런 얘기했죠 이번에. 우리한테 이제 이런 배터리 주는 기업들과 한번 가격을 재조정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큰일 났네. 중국은 뭐 반값을 제시했다는데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팩트를 보면은 테슬라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이제 배터리 쇼티지가 있었잖아요. 배터리를 어쨌든 빨리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다른 업체들보다 돈을 더 많이 줘서 배터리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큰 돈 주고 다 확보를 한 거죠. 그 확보해놓은 배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가버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테슬라가 이제 항상 배터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테슬라에서 주지만 딴 데도 줄 수 있잖아요. GM 같은 데도. 그러니까 GM도 이제 거래를 할 때 야 니들 배터리 얼마인데? 그랬더니 아 우리 테슬라한테 얼마 해줘. 마치 나의 어떤 보통 이제 이 뭐라고 하죠? 이 이력서 내는 것처럼 이력서를 내는 것처럼 아 나 테슬라 이 정도 이 높은 금액을 주고 있어.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비싸게 줬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더 높은 돈 주고 들고 오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테슬라도 낮추는 게 정상이고 배터리 업체들도 낮춰주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정상적인 거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보는데 이거를 마치 정말 난리가 난 것처럼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아,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내려가고 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거는 네. 그 정상화 과정의 일부다. 정상화 과정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이 정리되면 또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럼요. 아,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각국들이 또 지금 보조금들이 많이 줄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쯤 되면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경쟁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 운영비.
우리가 차를 할 때 이제 얼마가 이제 쓰는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전기차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때쯤 되면 전기차 수요 다시 한번 튈 거라 봐요. 그러면은 말씀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가격이 크게 네. 급락을 했다면 네. 진짜 기회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거 봐요. 이게 예전에 한참 뭐 커머디티 비싸고 뭐 양극재 비싸고 뭐 한참 테슬라도 배터리 비싸게 사올 때 막 원자재 비싸게 사올 때 그때를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한참 핫했던 시기고 한참 난리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이 한번 확 이슈가 되고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지만 수요가 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 파이는 증가할 거라 봐요. 그러면 지금 진짜 뉴스 안 좋은 건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한 25년 정도를 예상하면 될까요? 그런 시점을. 25년이 딱 돈 시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선반영된다 치면은 24년도면은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의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네.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하고 네. 이미 몰빵이 된 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차피 돈 넣어도 평균 단가 변하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 몰빵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몰빵하신 금액 그대로 들고 와서 똑같이 사세요라고 못해요. 그 되게 그거는 양심적인 비양심적인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항상 저는 그러잖아요. 나눠서 투자하시라고. 맞아요, 그러셨죠.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야 돼요. 주식할 때는 최악이 뭐냐면 마이너스 40% 50%? 에휴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근데 최악은 나는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 친구는 가지고 있어. 쟤는 상한가 먹었대. 이게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포트를 여러 개 나누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렇군요. 연초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졌어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봤었던 게 있는데 뭐 거기에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 근처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때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은 캐즘 구간에 진입했다. 캐즘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캐즘. 네. 그러면서 왜 캐즘에 들어갔냐?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차가 안 팔린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차가 안 팔리는데 고금리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저하가 되고 있다. 미국도. 뭐냐면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파트타이머들이 늘어요. 그러면 이 수입이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거 지금 당장에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혹한되니까 뭐 전기차 충전하는 데 가서 대기하다가 방전돼가지고 전기차 무덤됐다라는 기사 났었잖아요. 맞아요.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고 이제 그리고 또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IRA 제도가 일부 개편이 돼서 올 연초부터 이제 그때도 설명드렸던 게 작년까지는 그 세액공제를 받았었다. 차를 구입하면은 이제 연말 가가지고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었다. 요건에 맞는 차. 근데 이번에는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요건에 맞으면 1월부터는 $7,500를 바로 주겠다. 공제를 해주는 먼저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연말에 차를 살 이유가 없죠. 네. 내가 연초에 사면은 바로 바로 공제된 상태에서 차값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작년 말에 사게 되면 그거 연말에 받아야 되는데 돈을 먼저 내놓고. 네. 그리고 UAW 파워비파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돼가지고 이 가운데 이 구간에 들어선 거죠. 캐즘 구간에. 네. 그런데 이제 캐즘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시장 시황을 전방 업체들 자동차 업체,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텔란티스, 포드, GM, 현대차,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엔솔, 그 다음에 SDI, SK온 이런 회사들의 전체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 보니까 4분기하고 1분기 안 좋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뭐 4분기도 안 좋았고 실적 안 좋은 거 지금 어닝 쇼크 오늘도 포스코 퓨처엠 나왔죠 또. 1분기도 지금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보니까 어저께 기사 났었나요? F150 포드 거 당초 예상보다 이제 감산한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전기차 피바다 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컨퍼런스 콜을 보시라. 당장 1월 말일날, 1월 30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럼 들어보시면은 걔네들이 실적에 대한 변명도 있고 뭐 얘기도 하겠지만 1분기 그 다음 분기에 대한 또 얘기를 꺼낼 거 아니에요. 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말에 어쨌든 좀 고점에서 손해를 봤어도 좀 올랐을 때 정리를 하신 현금이 있다면은 그걸 언제 투여할지 너무 성급하게 보시지 말라고. 저점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면은 그때 들어가서 늦지 않다. 그리고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렇게 갖다 저점 찍고 올라가는 차트 같아 보이는데 이 캐즘이 생각보다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왜 무서울 수도 있냐면은 쭉 성장하다 갑자기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얼리어답터들이나 관심 있거나 호기심 있거나 좀 이제 남들한테 좀 힙하게 보이려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사잖아요. 예. 남들 없는 거 갖고 있으면 명품이잖아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사가지고 했는데 이거 인프라 문제도 있고 불편하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살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 갇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적으로 이제 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팔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CEO가 이러다가 전기차 업계 피바다 된다. 왜냐하면 손해보고 지금도 파는데 더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 이익을 갖다가 테슬라는 보고 있는데 이익률을 확 줄여버린 거잖아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도 지금 오히려 지금 글로벌 1위로 올라선 데가 BYD. BYD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독일에선가요? 먼저 가격을 낮춰버렸잖아요. 한판 붙자는 식으로. 박 터지게 싸우는 거면 이익률 좋은 애들은 버티는데 양산이 되는 애들은 버티는데 나머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일단 가격 싸움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 하나는 리튬 가격이 급락하고 니켈 가격이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릴 때 아이오닉 5인가 6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기차 업체로서는 그 리튬 가격이 떨어져야 좋은 거군요. 좋은 거는 아닌데요.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가 확장이 되려면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지 정상이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자연히 수요가 늘면은 자연히 이제 이것도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 마냥 떨어지겠어요. 다시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힘겨운 싸움이 좀 남아 있다.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캐즘을 극복한다는 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만에 극복하는 차트처럼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디램 쪽 시장 성장할 때 보면은요.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에 LG 반도체가 있었고요. 현대 반도체가 있었어요. 세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없어진 엘피다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일본에. 네, 마이크론도 있었고 대만 업체들도 많았었고요. 독일의 인피니언도 제 기억에는 디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참 IT 버블 났을 때 확 올라갔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삼성전자 그때 35,000원 깨지면서부터 샀었는데 IT 버블 터져가지고 피크 치고 막 이럴 때 40만 원까지 올랐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10배가 넘게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촥 작살이 났었어요. 근데 이 구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IMF 터지는 바람에 먼저 터졌어요. 현대반도체하고 LG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빅딜이라는 LG 반도체를 빅딜이라는 명분으로 합병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나서 거품 꺼질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현대가 가져갔는데 망했죠. 그래서 이게 은행 관리로 넘어갔었어요. 기사 모르시는 분들은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은행 관리로 넘어갔었고 그거를 2007년인가 8년에 SK가 인수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의 SK 하이닉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나라 업체만 망했냐? 앞서 말씀드렸던 LP다 망했고요.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회사도 인피니언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걔들도 접었어요. 대만의 디램 만드는 회사도 상당히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회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NEC 뭐 이런 애들 다 접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독주. 마이크론도 사실 망할 뻔했었는데 미국에서 정부 자금 지원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3강 체제되면서 얘들이 독주하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 됐던 거거든요. 이 과정이 2차 전지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또 좀 압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지.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 애들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좀 속가지는 어떤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이 과정이 저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것처럼 1분기까지 괜찮고 이제 2분기 이번에 1분기 그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전망 같은 거 할 때 2분기부터는 좀 살아날 거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콩쿨에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저도 댓글 가끔 보는데요. 댓글 보면은 제가 연말 바닥이라고 했다. 또는 1분기 바닥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연말 바닥이라고 할 때 근거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투자 여부에 대해서 시기를 조율하시라고. 그래서 뭐 저도 지금 1분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일부 샀다가 약간 물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편입을 아직 대대적으로는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지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어떤 매수 시그널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일단 어렵다고 했으니까 1월 말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 2월 7일 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아마 컨퍼런스 콜인가 있을 거예요. 그거 지켜보시면서 또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 컨퍼런스 콜 지켜보시면서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출연에서 전해액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해액 기업들은 많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선방하지 않았나요? 전해액 기업들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난히 오른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개, 이게 두 장이거든요. 원래 그걸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미국 내 생산 캐파하고 이제 전해액 관련된 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걸 설명을 드렸었냐면 LFP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도 한다,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LFP로 확장이 됐을 때 최대 수혜는 전해액이다. 왜냐하면 NCM에 들어가는 것 대비 2배 정도가 전해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해액을 보시라. 그리고 또 IRA 때문에 그리고 FEOC 그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독식이다 이거는. 근데 그때 왜 분리막은 얘기 안 했냐면 분리막은 사실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은 아니다. 일본 애들이 많다.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톱이 1, 2, 3가 중국 애들이고 넘버 4가 우리나라 회사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 것만 놓고 얘기하면 전해액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는 1월 한 30일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그런 거 꼭 한번 체크해서 확인하고 멍하게 듣지 마시고요. 메모를 좀 하시든 아니면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업체들의 어떤 반응 있잖아요. 다음 분기 전망을 하거든요. 엔솔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 전망을 뭘로 할까요? 자동차 업체들 걔네들하고 서로 얘기가 주고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얼마 생산할 거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종합을 해서 보시면 얼추 전체적인 어떤 2분기 그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 2차 전지를 보려면 또 전방 산업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함께 좀 이런 전기차 수요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뭐 일단 가격 할인을 하면서 이익이 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테슬라 쪽이 글쎄요 이번에 뭐 신차 얘기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얘들은 모델을 잘 안 바꾸잖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FSD라고 하나요? 그 자율주행 관련된 거. 뭐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일론 머스크 가만히 보시면 관심이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 이런 쪽이 좀 가 있는 로봇하고 우주 쪽이죠. 천재들은 집중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만 관심이 돌아오면 약간 또 딴 데로 새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양산이 가능하고 지금도 여전히 8% 9%대 이익을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견조할 거고 또 돌아서게 되면 좋기는 할 거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지만이 그게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하고 맞물려서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 전망인데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자료를 근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23년도 매출을 지난번에 나왔을 때 1,420만 대 그렇게 이제 그 전기차 얘기입니다. 전체 시장 얘기를 했다가 1,380만 대로 줄었다가 이게 1,410만 대로 나중에 다시 수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하면 1,300만 대가 넘게 팔린 것 같고요. 네. 예상하기는 지금 24년도는 1,800만 대니까 그래도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0% 성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피하진 않을 거라는 건 아까 캐증 구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23년 연간 판매량 관련돼 가지고 나온 데이터니까 이건 그냥 보시라고 지금 제가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연말에 줄어들었던 이유가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파업 이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노이즈가 좀 있긴 한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해도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 회방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 규제, 네. 탄소 배출 규제 해가지고 벌금 매기는 거 이거를 갖다가 완화를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 업체로 하여금 전기차에 집중. 요즘은 왜 전기차를 왜 할인해서 파는 줄 아세요? 전기차를 판매하는 대수가 일정 수준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벌금을 물어요. 총 판매량 대비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판매한 대수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기준치 자기네들이 제시해 놓은 거를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세일해서 파는 거군요. 연초에 그냥 안 팔릴 때 이렇게 팔고 잘 팔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라도 팔아야지만이 벌금을 덜 내. 벌금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내연기관 팔면서 돈 벌면 되니까. 그런 구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가 바뀌면은 이 속도가 좀 완충은 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그림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날 설명드려도 먼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또 희망 고문 같아가지고 저도 그동안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다 설명을 다시 뭐 일일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인도 시장이 일단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오, 많이 늘어나네. 예, 인도 시장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아마 인도가 100만 대가 넘어갈 거예요 이제 올해. 네. 24년도에. 근데 100만 대가 미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대 넘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아시다시피 픽업 트럭 같은 거,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등치들이 좀 크잖아요, 차가.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인도는 아무래도 이제 그건 좀 작겠죠. 근데 어쨌든 인도도 전기차에는 진심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한 친환경 차량으로 완전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보통 많이 돼 있는 건 2035년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근데 보시면 그 앞에도 꽤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배터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전기차 보급에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은 2010년대부터 시작을 한번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요 자료 저 신기해가지고 이거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 전기차 가격하고요 일반 내연 자동차 가격하고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그죠? 많이 붙었죠 이제. 와, 그렇구나. 이 배터리 가격 떨어지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면 네. 또 양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그 양산 문제 때문에 대량 생산이 돼야지 이게 마진이 좀 붙잖아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기차 단가가 비싼 거거든요. 양산되기 시작하면 이게 붙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소가 좀 많아지면 도움이 될 수 있는 ESS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계속해가지고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 얘기하는데 ESS 시장 자체도 장난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연평균 34% 성장을 전망을 했었는데 ESS는 물론 단위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절반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연평균 135% 계속 성장한다. 여기에 제가 또 똑같이 전해액이 NCN 대비해서 LFP의 2배 정도 투자다. 똑같네요. 그런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고밀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전기차 쪽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뉴스원인가 여기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국 공화당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무역협회 방문단이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려감, 트럼프 행정부가 됐을 때 이제 우려감을 전달을 했더니 정권 교체돼도 IRA 폐지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 의원이 얘기한 거고 뭐 트럼프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또 할 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전에 왜 제가 그 지역별로 주별로 배터리 공장 들어가 있었던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물릴 수 없는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서 날뛴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사님 그 이번에는 좀 그 대표주 대장주를 좀 콕 집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고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버티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24년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거는 매크로 그러니까 시황 그다음에 이제 업황 아까 이제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저는 어쨌든 캐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치고받고 조금 힘든 구간은 좀 지나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1월 30일 날 LG에너지솔루션 컨퍼런스 콜 2월 7일 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컨퍼런스 콜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는 이게 막연하게 추론하시는 것보다는 네. 전방 산업의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응을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바닥 구간이다 생각하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트의 2차 전지 올인 전략 전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포트에 일부가 있으셔서 물려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많이 손해 보고 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손해 보고 있어. 그래서 돈을 더 끌어와서 지금 물 탈까? 더 빠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고 캐즘 구간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안 망해야 되거든요. 살아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살아남을 거고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바닥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쫙 이렇게 올라가면 편하겠는데 물 사놓고 안 올라가면 또 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라. 갖고 있는 거 저라면은 혹시라도 1분기 중에 좀 급한 컨퍼런스 콜 내용도 시원치 않은데 혹시 다른 어떤 이벤트 이슈로 급반등하면 오히려 좀 줄여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밀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사시든지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뭐 지금은 어떤 주식이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하나가 일단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지금 전액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정 주식은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그 주식은 별로 떨어놓고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큰 소재 쪽이면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특정 종목 하나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지 하락폭이 좀 제한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이 8%예요. 오, 높네요. 근데 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왔냐면요. 얘네들은 리튬 재고가 없습니다. 리튬을 받아가지고요.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 사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셀 업체로부터 리튬을 받아서 하니까 리튬은 자기가 재고를 갖고 있으면 비싸게 산 것 때문에 이제 재고 평가손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진행이 되니까 이쪽은 재고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률 8%라고 한다는 얘기는 너무 희망회로를 갖지는 않으셨으면 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그 리튬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계속해 가지고 재고 비싸게 샀던 것들은 어쨌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줄어들게 될 거고 좀 저렴하게 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모 신소재는 좀 가볍기 때문에 회사 사이즈가 작아서 그 정도 났다 그러면 등치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5%대 성수기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재고 평가손이 너무 많다. 그건 감안해서 보시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캐즘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네요. 최악이라기보다는 성장통이죠. 네, 성장통이죠. 성장통인데 네. 그 파일을 갖다가 독식을 해야지 크게 먹잖아요. 성장 산업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디램 업체들이 있었는데 결국 가가지고 그 진흙탕 싸움에서 네. 살아남았던 애들이 그 파일을 독식하는 데다가 거기에 뉴 디바이스였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그죠? 노트북, 서버 이런 게 나오면서 확 커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앞을 놓고 얘기하면 자, 전기차로 100% 전환을 하는 시기가 아까 그림에 나와 있었잖아요. 이거 네. 일정이 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이 기간 전에 어쨌든 모든 업체가 다 또 좋아지게 되면 모든 업체가 다 등치를 키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는 피튀기의 싸움이 되면서 이제 싸움이. 소위 말해서 레드 오션이 되는 거죠. 다 살아남아 있으면 다 힘이 있고 다 체력이 있으면 네. 자기가 1등을 하거나 더 팔아먹기 위해서는 단가를 또 그러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좀 속아지는 과정이 필요한 단계다. 근데 그 대상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글로벌 2위가 하이닉스지만 하이닉스도 이미 한번 갔다 온 회사라는 거죠. 네. 갔다 왔다라는 게 그냥 네. 회사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그게 감자가 30분의 1이었나? 그래서 은행 관리 들어갔었다가 네. 다시 살아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30년 투자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수익 난 게 아니라 손실 지금도 회복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회사 투자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구간은 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보시라. 저도 컨퍼런스 콜에서 좀 좋게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도 마음 편하게 2차 전지를 더 늘리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반응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포스코홀딩스의 포스코홀딩스가 취급하는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이 좀 돌아선다면 그럼 2차 전지 섹터도 지금부터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포스코홀딩스 리튬 관련해서는 발생이 아마 매출은 올해부터 날긴 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염호 리튬 쪽이 공장이 6월인가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운전하고 뭐하고 하면 염호 리튬은 빨라야 4분기 말일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건 내년부터일 거고 그러면 이제 염호 리튬은 마진율이 꽤 높은 걸로들 알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광석 리튬은 지금 그 포스코 필바라 지금 그 광양에 1차 공장 준공이 돼서 지금 아마 생산 쪽까지는 아닐 거고 지금 시생산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지금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마진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염호 리튬 공장 준공되고 그거 가동되는 모멘텀 이런 거 감안해서 보신다면 네. 포스코 쪽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공장 준공 임박했을 때일까요? 준공하고 나서 시생산할 때일까? 그거는 한번 그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하반기는 좀 그런 그림을 좀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반영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